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가정주부로 결혼한 지는 이제 2달 되었어요. 자기 부모까지 속이는 남편을 더는 믿을 수가 없어서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인천 시내에서 닭강정 집을 하시는 친정 부모님은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하신 덕에 단골 손님도 많고 평판도 좋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부모님 밑에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제가 일을 배우는 것보다 대학을 가길 원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공부도 잘 못하고 대학의 뜻도 없어 부모님 가게에 남았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닭강정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배우는 게 너무 즐겁고 보람찼어요. 그리고 제 나이 24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제 앞으로 서울에 가게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내는 2호점이니 잘해보라고 하시면서요. 다행히 부모님 덕분에 가게는 비교적 쉽게 자리 잡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젊은 여자 혼자서 닭강정을 판다고 하니 신기해하기도 하고 대단해하는 것 같았네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동네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주로 남편은 금요일 저녁에 혼술 안주로 즐긴다며 왔었어요. 동네에 워낙 젊은 부부가 많아서 당연히 유부남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몇 마디 나눠보니 혼자더라고요. 그렇게 말 한두 마디 나누던 게 하루는 커피 한 잔이 되고 하루는 맥주 한 잔이 되더니 어느샌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은 소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 고향이 지방이라서 서울에서 대학 시절부터 자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가게까지 왔다 갔다 했지만 장사가 잘 된 이후엔 가게 근처에 전세를 구했거든요. 아무래도 둘이 가까이 살고 하다 보니 의지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1년쯤 지나고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32, 저는 28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벌써 시집 간다고 한다며 아쉬워하셨지만 또 스스로 제 짝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특하냐며 결국엔 승낙해 주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미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모아둔 재산도 좀 있으셨기 때문에 남편의 집안이나 형편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연애를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더라고요. 남편이 10대일 때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거의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도맡아 하셨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장사하시면 힘들게 저를 키우셨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본인 가게였고 두 분이 함께 쉬었으니 시어머니에 비할 수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혼하면 정말 딸처럼 잘해드려야지 생각했어요. 아무튼 남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은 모아둔 돈도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미 장사를 하며 모아둔 돈도 있었고 전세 보증금도 있어서 소위 시집갈 미처는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조금씩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생의 처음이자 한 번뿐인 이벤트이니 조금 신경 써서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매번 이거 어디서 하면 더 싸다던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라는 식으로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소위 사랑에 눈이 멀었었는지 그런 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약정신이 투철한 생활력 있는 남자로 보였어요. 실제로 남편이 술, 담배도 안 하고 생활도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제 눈엔 정말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남편의 성격이 저희 결혼의 파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정말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면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종종 남편은 이상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생활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오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가게 됐을 때 제가 첫 만남인데 뭘 사가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남편한테도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처음엔 좀 주저하는 듯 하더니 저에게 그럼 시댁 앞에 위치한 슈퍼에서 과일을 사오라고 정해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때만 해도 남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시모가 과일을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백화점에서 예쁘게 포장된 싱싱한 과일로 골라서 사갔습니다.
차로 운전해서 3시간쯤 걸려 도착한 시댁은 동네에서 흔히 불법한 빌라였어요. 남편도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시댁에는 편찮으신 시아버지와 시모 그리고 남편보다 6살 많은 시집안간 시누 셋이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과일을 들고 들어가자 시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다들 시어머니는 어렵고 무서운 존재라고 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따뜻한 환영을 해주시니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는 선약이 있다고 이미 집을 비운 상태라 만나지 못했고 편찮으신 시아버지와 시모 그리고 남편과 저 넷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모께서 미처 시간이 없어 요리는 못했다고 하셔서 중화요리를 시켜 먹었고요. 분위기 자체도 나쁘지 않았기에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튿날 오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어제 사온 과일 혹시 어디서 산 거냐며 현찰로 산 거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카드로 샀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이 엄청나게 당황한 목소리로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처음엔 참 이상한 질문이네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진짜 이상한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에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에게 아까 그런 건 왜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아니 시모가 과일을 안 좋아해서 필요한 걸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게도 알려준 거라며 말끝을 흐리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묘하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과일을 사올에서 기껏 좋고 싱싱한 걸로 골라갔더니 과일을 안 좋아해서 생필품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괜히 제 성의와 정성이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친정어머니에게 털어놓으니 친정어머니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버리는 것보단 낫지 않냐며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겠냐고 그냥 더 따지지 말고 모르는 척 넘어가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모은 돈 1억 3천에 남편이 모은 돈 2천을 더해봤자 구할 수 있는 전세는 서울 하늘 아래는 없더라고요. 그 돈으로 결혼식도 혼수도 다 해결하려고 하니 너무 빠듯했어요. 머리털이 다 빠질 만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제가 사는 전세집에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시 12평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기에 너무 좁지 않을까 걱정이라 하니 그냥 이불 하나 덮이고 수저 하나 더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아둔 돈은 미래의 만일을 위해서 쓰지 말자면서요. 친정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곤 그럴 게 아니라 도와줄 테니 그래도 집다운 집을 얻어서 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 친정에서 도와줬단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제 돈이라고 말하고 보태라며 1억을 해주셨어요.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모았냐며 신나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눈치가 있다면 한 번쯤 물어볼 법도 한데 말이죠. 그렇게 서울에 신축 빌라 전세를 구했어요. 평수도 넓어지고 신축이다 보니 깨끗해서 신혼집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일단 집을 구하고 가전제품도 장만하고 나니 정말 결혼한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덕분에 결혼식 준비에도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제가 원하는 드레스 정도는 골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로소 원만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의 경우 하객 식사는 각자 하객은 각자 부담하는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헬퍼 이모님이나 사진작가 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가 돈 주고 쓰는 사람들인데 왜 밥까지 먹여야 하냐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제가 좋은 날인데 왜 그런 걸로 쪼잔하게 구냐고 한마디 쏘아붙여도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결혼식 당일 날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요. 당일날 아침 화장 다 하고 턱시도까지 차려입은 인간이 예식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왔더라고요. 제가 배고프냐고 좀만 참았다가 식 끝나고 식사하면 되잖아 하니까 자기가 먹을 게 아니고 오늘 헬퍼 이모랑 사진작가랑 그런 사람들 주려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큰맘 먹고 인당 2개씩 사왔다고 의기양양한데 어이가 없어서 진짜 결혼식만 아니면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 상황을 목격한 제 남동생이 매형은 농담도 잘한다면서 이건 자기가 친구들하고 간식으로 먹을 거고 헬퍼 이모랑 사진작가 분은 저희 쪽에서 돈 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달래더군요.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솔직히 신경 쓰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신랑이라는 작자는 하객 식비가 많이 나올까봐 그것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니 비로소 내가 지금 결혼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식장에서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 박차고 나올 만한 깡은 없었어요. 그냥 설마 아니겠지라며 애써 부정하며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비록 전세지만 그래도 신혼집의 부부로서 발을 들이니 뭔가 큰일을 이뤄낸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얼마 전 대략적인 가구나 짐들도 다 정리가 되고 하여 시부모님과 신우를 초대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서울에 집을 다 장만했다며 몇 번을 기특하다 하시더군요. 남편의 지분은 굳이 따지자면 10%나 될까였는데 마치 이 집을 남편이 산 것처럼 말씀하시니 좀 언짢긴 했네요. 거실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우는 계속 이 방문 열었다 저 방문 열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방 여기가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모에게 신우가 한다는 말이 이 방에 창문도 있고 아빠가 덜 갑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물으니 시아버지가 이 집에 계시기로 했는데 몰랐냐고 그래요. 저는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사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시부모님이 저희를 배려해 주셔서 안방은 저희 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에도 시부모님이 무리한 요구나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어떻게든 좋게 돌려서 말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군요. 그런데 제가 딱 잘나서 그렇게 거절을 하자 오히려 신우가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저더런 네가 뭔데 내 남동생 집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고요. 제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드렸길래 이게 자꾸 자기 집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저한테 모기만한 소리로 제발 조용히 나중에 얘기하자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뭔가 아무래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부모님께 이 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마련한 전세라고 알려드렸어요. 엄연히 제 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남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신혼집을 핑계로 자기 부모인 시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넘게 받았다는 것을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냐고 시모와 신우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이 경마를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정말 충격의 다리가 너무 떨려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돈에 집착한 것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마 한 게임이라도 더 하려고 그런 거였더군요. 연애 때도 남편은 일요일 오전이면 친구들과 운동하러 간다는 이유로 늘 절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경마를 하러 가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경마로 이를대로 잃었던 남편은 저에게 돈이 있으니까 신혼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시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다 게임에 몰빵을 했더라고요. 망연자실의 흐느끼 씨는 시모와 남편에게 욕을 퍼붓는 신우를 보고 있는데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제가 어리 빠진 얼굴을 하고 있으니 시아버지가 저에게 많이 부족하고 모자른 놈이지만 한 번만 네가 용서하고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군요. 시모도 저에게 정말 엄마 딸처럼 잘 지내보자면서 이미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지나간 과거는 잊고 살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오히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런 똥통 구렁텅이에 빠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두 분을 냉정하리만큼 밀어내고는 다들 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신우는 저더러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며 누구보다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 순간에 너 이럴 수 있냐고 너무하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남편도 뭐가 잘났는지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며 그 경마에서 딴 돈으로 데이트하고 식도 올린 거라고 저더러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와주니 마음 정리가 얼마나 쉽던지요.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얼른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에서 다급함을 느꼈는지 남동생이 친정 아버지까지 대동해서 1시간도 안 되어 와주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나 남동생 둘 다 운동을 해서 체격이 좋거든요. 저희 친정 아버지에게 제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남동생이 제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그 살기 어린 눈빛 때문인지 염치가 없어서인지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하던 것과는 달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친정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서는
일단 다들 나가달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딸집이니까 딸이 원하지 않는데 왜 버티고 계시냐고 나가달라고 정중히 말씀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부모로서 그런 남자와 살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제 의견을 그래도 존중하시겠다고요. 저는 그런 남자와도 살기 싫고 그런 집안과도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한 번 갔다 오는 건 아무 흠도 되지 않는다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 2천만 원을 들먹이며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마음 같아서는 소송 걸어서 평생 나한테 위자료 뱉어내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차피 그 돈 너한테 있어봐야 또 경마나 노름 같은 거에서 홀랑 날려먹을 테고 위자료 제때 못 받으면 나만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하니 눈 감아주는 거라고요. 정 그 2천만 원이 필요하면 돌려줄 테니 어디 한 번 평생 나한테 위자료 줘볼래? 라고 말하니 방금까지 개거품을 물면서 자기 돈 내놓으라고 발광을 하던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해지더라고요. 아직 혼인신고가 안 되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불리한 걸 알고 있으니 아무것도 물고 늘어지지 못하는 꼬라지가 아주 쌤통이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상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요. 부모님은 진하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라 하셨지만 마음이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하루는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또 하루는 그 가족을 탓하게 되고 그렇네요. 당분간은 다시 가게 일에 집중해서 제 힘으로 사무점을 여는 게 목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성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멋진 사람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저도 멋지게 살아보려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가을에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남자친구의 5살 많은 누나 때문에 아무래도 파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서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다면 모든 난관은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부모님의 장사 철학은 정직입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다는 부모님의 좌우명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계셨고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고요. 그 이후로는 항상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을 받아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학교 인근의 바에서 바텐더로 일했습니다. 바텐더라고 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제 일을 좋아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저 역시 부모님처럼 제 가게를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은 이유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 가게를 차리고 싶어서였어요. 이유가 그렇다 보니 다른 친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계속 바텐더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당시 근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가끔 오는 손님이었어요.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많은 부분이 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을 같이 했네요. 남자친구는 둥글둥글한 성격에 매사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과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의 성격에 많은 매력을 느꼈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성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처받게 될 줄은 상상치 못했습니다. 사귄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20대 중반이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어서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좀 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고 남자친구가 기다려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쩌냐며 그 전에 아버님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저에게 눈물로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동안 한 번도 누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외동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누나가 너무 쪽팔려서 말을 못했대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자기 누나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남자 관계도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유부남하고 만나다 그쪽 아내한테 걸려서 얻어맞고 집에 온 적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봤지 설마 현실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에 그런 남자친구에게 그런 누나가 있다는 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늘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누나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게 정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남자친구의 누나는 정말 말 그대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였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정식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아버님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꽃을 사갈까 하다가 몸에 좋은 고기가 낫겠다 싶어서 백화점에서 A+ 등급의 한우 한 상자를 사서 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모두 저에게 센스가 있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의 경우 남자친구도 몰랐는데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꽃을 사갔다면 크게 낭패를 볼 뻔했네요. 인사를 드리고 훈훈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누가 요란하게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희를 한 번 보더니 뭐야 누구야라고 저에게 반말로 묻더라고요. 초면의 반말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바텐더로 일하면서 그런 손님들을 상대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 언짢았던 남자친구가 짜증스럽게 누나한테 왜 오늘 일찍 왔냐며 저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시켰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를 몇 번이고 훑어보더니 비속어와 함께 말라서 볼품없네라며 비웃더라고요. 제 원래 성격대로면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의 입장도 있어서 꾹 참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왜 자기한테만 제가 온다는 걸 말 안 했냐면서 저희가 앉아있던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가서 밥 좀 차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엄연히 손님인데 말이죠. 제가 순간 벙쪄 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넌 손이 없냐며 네가 차려 먹으라니까 그럼 엄마가 차려줘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친정 부모님과 정말 사이가 좋고 잘 지내지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본 적은 없거든요. 정말 못돼먹은 말버릇이더라고요.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누나가 저에게 무슨 일 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바텐더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앞으로 좀만 더 돈을 모아서 가게를 하나 낼 거라고 덧붙였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남자친구의 누나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 여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도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손님으로 왔으니 편하게 있으라면서요. 그때 남자친구의 누나가 저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술집에서 일한다며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술집이 아니라 바에서 일하는 거예요. 바텐더로요. 그러니까 봐도 술 팔잖아. 그럼 술집이지 뭐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싶더라고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또 한다는 소리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랑 내 남동생이라니 너무 믿지는 장사 같은 데라며 자기 남동생을 어떻게 꼬셨냐고 물어요. 제가 순간 정말 화가 나서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누나가 아니면 말지 왜 발끈하고 난리냐면서 또 비속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 다 들리게 술집에서 일하는 애들은 하나같이 성질머리가 다 고약하다나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쫓아와서는 제 손목을 잡아 끌어 나가더라고요. 지 누나한테 한마디 쏴붙여주기라도 하면 제가 헤어질 생각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는 뭐 한다고 누나를 따라가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있냐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제가 사실 봐둔 가게가 있어서 요즘 한참 들떠 있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위치에 발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모아둔 돈하고 대출 좀 받으면 충분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꼭 발을 열어야겠냐고 묻더군요. 제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건 내가 몇 년 동안 꿈꾸던 일인 걸 알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니, 근데 우리 누나가 저러는 것도 좀 이해가 된다면서 술 팔고 그러면 이 남자 저 남자가 찍적거리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라는 작자가 한다는 말이 사실 자기랑 저도 바에서 만났고 그 사실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자친구가 바텐더라고 하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다고요. 저더러 자기하고만 사귄 거 맞냐면서 맨날 새벽까지 남자들한테 술 팔고 그러는 걸 좋아할 남자가 어딨냐면서 결혼하면 그냥 그 돈으로 카페나 분식집을 하래요. 술 장사는 그만하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바텐더라는 직업에 부끄러움을 가진 적도 없었고 오히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건강하고 성실히 생활해 왔거든요. 그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속으론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게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그 자리에서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방방 뛰냐면서 정말 못 질리는 거 있는 거 아니냐더군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더 말도 섞기 싫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 간 걸 아시는 저희 부모님은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잘못되신 걸 눈치채셨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몇 번을 물으시길래 결국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런 인간들하고 사돈 맺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이혼도 하는 세상에 파혼이 뭐가 일이냐고 신경 쓸 가치도 없다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니 남자친구로부터 10번 넘게 연락이 와 있더군요. 사과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혼자 생쇼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니랑 니 누나의 썩어빠진 사상에 기가 찬다고 그만 연락하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됐을 때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손님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바에는 저 말고도 다른 바텐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텐더에게 부탁하고 저는 뒤에 들어가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를 불러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대충 눈치로 상황을 직감한 동료가 안 된다고 없다고 하니까 죄 없는 제 동료한테까지 욕지거리를 남발하더라고요. 결국 동료가 영업방해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자 그제서야 약혼녀가 어쩌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저는 경찰에게 약혼녀 아니라고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저 사람 좀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주변 손님들도 술 취했으면 집에 가든가 여자를 만날 거면 룸살롱을 가지 왜 여기 와서 분위기를 망치냐고 한마디씩들 해주셨어요. 단골들이 많았고 손님들은 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상황을 잘 몰랐어도 제 편에서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는 쫓겨나듯 가게를 나갔고 경찰한테 한 소리를 들어서인지 가게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대신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대고 연락을 해대서 한 번만 더 하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비록 결혼은 물 건너 갔지만 덕분에 결혼식에 쓰려던 돈까지 합쳐서 더 멋진 가게를 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그런 남자랑 허비한 인연의 세월이 아깝지만 세상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열심히 제 꿈을 이루고 있다 보면 좋은 인연이 나타나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는 2년 된 여자입니다. 저하고 남편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신우 때문에 저희의 신혼이 엉망이 되어버렸네요. 사실 남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찍소리도 못하거든요. 결국 남편한테 그렇게 좋으면 네 누나랑 살라고 내지르고 지금 이혼 절차 밟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중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원래는 광고 홍보를 전공한 만큼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1년의 구직 활동 끝에 결국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싶었던 마케팅 부서는 아니었지만요. 부모님에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연애하는데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와 집만 오가는 일상을 반복하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29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 슬슬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한다고 하자 조바심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기가 소개팅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웬일인지 그때는 한번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사실 사진만 봤을 때는 제 타입도 아니고 해서 큰 기대는 없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말도 잘 통하고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남편은 저처럼 중견기업 인사팀을 다니고 있었어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서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몇 가지가 일단 남편에게는 은퇴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였어요. 2년 전에 두 분 다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서 걱정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5살 차이 나는 시집간 누나가 한 명 있었고요. 결혼한 누나를 빼고 세 가족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경우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서 곱창집을 하고 계셨어요. 작지만 오래된 곳이라 단골 손님도 많고 입소문도 많이 나서 장사는 늘 잘 되는 곳이에요. 그 곳에서 번 돈으로 저도 키우시고 작은 아파트와 상가도 마련하셨어요. 제가 직장을 갖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독립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셨거든요. 사귄 지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남편이 이제 더는 시간 끌지 말고 같이 살자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저도 결혼하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실감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돈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세 보증금 1억과 제가 따로 모아둔 돈 2천 정도가 있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모아둔 돈이라곤 천이 전부였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월급이 들어오면 늘 절반 정도는 시부모님께 드렸었다고 해요. 그럼 그 돈으로 시부모님께서 생활비도 하고 신우도 좀 쓰고 그랬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시집간 누나까지 남편 돈을 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말이 자기 매형이 엄청나게 짠돌이라고 하더군요. 반면에 신우는 어려서부터 절약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신우가 시부모님한테 자주 손을 벌린다 했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이었으니까 제가 남편한테 돈을 주라 주지 마라 그런 소리는 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당연히 걱정은 되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하고 나서는 좀 줄일 거지라고 돌려서 물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당연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지만 솔직히 그때 저희 친정부모님이 한쪽이 너무 기우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돈이야 있는 사람이 좀 더 쓰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순진하게도 남편도 저도 직장에 있으니 결혼하면 모든 게 다 안정을 찾을 거라고 믿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사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했을 때 저는 왜 당연히 아파트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연애하는 동안 항상 제 아파트에서 데이트를 했지 남편이 사는 곳엔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반지하에 살고 있었거든요. 반지하에 사는 게 나쁜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지 못했던 곳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건 신우도 와 있었다는 거예요. 시부모님과도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신우까지 와 있으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신우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처음 보는 사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훑어봤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으니 신우가 더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부모님이 네 올케 뚫어지겠다며 그만 쳐다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더니 대뜸 신우가 저한테 쌍꺼풀은 몇 살에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쌍꺼풀이요? 저 수술 안 했어요 라고 대답하자 어쩐지 양쪽이 다른 게 별로더라며 웃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지만 내색 안 하고 꾹 참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그냥 같이 웃어버리니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기도 어려웠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신우와 마주칠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 집안에 난리가 났었어요. 신우는 결혼한 지 4년 차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듣기로는 아주버님이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임신이 안 되더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가 아주버님 몰래 바람을 피느라 아이를 일부러 안 가졌던 거였어요. 결국 아주버님이 그 일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당했더라고요. 신우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보니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고요. 다행히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제가 살던 아파트에 몸만 들어오면 됐기에 남편이 쓰던 방을 신우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남편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뒤척이길 반복했습니다. 신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안 좋은 마음도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건 남편과 신우의 도를 지나친 태도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 금방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최소한 둘은 갖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우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당분간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어요. 제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신우가 결국은 아이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신우가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신우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더러 인정머리도 없는 여자라며 같은 여자끼리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줘야지 왜 신우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신우가 이혼을 당한 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신우가 아주버님을 속였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신우의 입장을 생각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이제 한 가족이니까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신우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라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요. 처음으로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누나니까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바보천치인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딱 얼마씩 내서 쓰는 건 아니지만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저에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외식을 하자고 해도 안 나가려고 하고 가기로 했던 여행도 취소하고요.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어도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데 좀처럼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 몰래 어디 돈이라도 빌려줬나 보증이라도 섰나 싶어 날이 갈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몰래 남편 통장 정리를 했어요. 통장 정리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마 얼마 있던 잔고는 물론이고 그동안 받은 월급도 전부 신우한테 빠져나가고 없더라고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앉혀놓고 정리한 통장 내역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하더니 저한테 자기한테 말도 없이 왜 통장 정리를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이번만큼은 지지 않고 이게 뭔지 확실히 설명하라고 맞섰어요. 남편은 제대로 저를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 돈자기 누나주는데 뭐가 문제냐며 저더러 짜증난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타령도 그만하래요. 아이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너무 밝힌다고 더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이의 엄마가 될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충격에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러운 걸로 치면 네 누나가 더 더럽다고 저 발닦는 수건보다 더 더럽다고 한마디 해줬어요. 순간 제가 TV 옆에 기대놓은 골프채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종종 집에서 자세 연습을 할 때 쓰던 건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전 골프채를 집어들고 남편한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걸로 네 그 주둥아리를 후려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소파 앞에 있는 커피 테이블을 내려쳤어요. 그러자 남편도 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정신이 든 건지 저더러 뭐하냐고 미쳤냐며 내려놓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내가 너 패고 껌값 물어주고 만다고 얻어터지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 그만하라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제가 다시 한번 골프채를 휘두르며 내가 이거 들고 니네 집에 쫓아가야 정신 차리겠냐고 하자 남편은 거의 울다시피 하며 대충 집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그런 남편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신우가 안쓰러워 죽겠으면 네가 옆에 끼고 먹여 살리라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한두 시간 지났을 무렵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미친 어쩌고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자의 환장에서 쫓겨난 주제가 어디다 대고 떠드냐고 가서 평생 다른 남자들 첩질이나 하라고 했네요. 살면서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해보기는 또 처음이라 저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어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는 자기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 이제 갈 데도 없다며 애걸복걸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너한테 식탁값 물어내라고 안 할 테니까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너네 신상 다 인터넷에 깔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이런 풍문에 휩싸이기만 해도 잘리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오늘까지 며칠을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역시 이혼이 답인 것 같아서 이따 변호사 만나러 가보려고요. 애시당초 집도 결혼 전 제가 부모님께 받은 거라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남편 한 대 시원하게 치지 못한 것 뿐이네요. 아무리 남매 사이가 좋아도 결혼하면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서 각자 행복하길 빌어주는 게 정상인데 저도 이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금방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 가정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는 4살 차이가 납니다. 남편과 저의 사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시댁과의 불화입니다. 하긴 남편이 중간에서 잘 대처해 주었다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남편만큼 우유부단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저는 사범대를 나와 여러 차례 임용고시를 봤지만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임용고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른 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친정 부모님 덕분에 당장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아도 사는데
큰 무리는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대학원을 가거나 취업을 했을 거예요. 남편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대요.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고 공부에 대해 크게 흥미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났을 때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각자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희 둘은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고요. 몇 번 만나보니 저랑 크게 부딪히는 부분도 없었고 특히 남편은 제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기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분명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마저 있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는데 그래도 지 밥벌이 하고 사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까짓 거 학교 나왔다고 남편한테 유세 부리지 말랍니다. 그거 아주 무식한 행동이라면서요. 저 한 번도 남편한테 그런 적 없는데 시모의 자격지심인지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계속 당부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탁으로 시모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딘가를 가리키시면서 저 영어 어떻게 읽냐고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느라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 못 봐서 네 어디요라고 되물었는데요. 시모가 대뜸 저더러 넌 저 정도 못 읽냐면서 공부는 뭐하러 했냐고 그래요. 네 부모 아주 돈 버렸다면서 빈정거립니다. 또 한 번은 저한테 핸드백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핸드백은 영어로 핸드백이에요. 어머님하고 알려드리니 장난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제 말은 못 믿겠다고 아들한테 물어봐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도 핸드백은 핸드백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러자 시모가 한다는 말이 제 발음은 너무 나빠서 도저히 뭐라고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제발 시모한테 말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해달라 하면 남편은 노인네가 잘난 척 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본데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끝이에요. 저를 더 달래주려는 노력도 없고 시모한테 말을 전달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좋은 소리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 전하냐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놓고선 나중에 시모가 집에 오면 둘이 딱 붙어 앉아서는 저 하나 놓고 저를 바보천치 취급하면서 낄낄거려요. 심지어 제가 원래 좀 딸린다고 한 적도 있네요. 솔직히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라 어디 가서 말은 안 했지만 저희 남편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아는 것도 제법이지만 어디 가서 누구 무시하고 그럴 정도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어디 가서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시모는 늘 저를 후려칠 궁리만 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옆에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같이 사람 우습게나 만들고요. 게다가 시모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무시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음식하기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자주 음식을 해서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십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는 건 시모가 시시때때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거든요. 와서 저희 집 살림살이에 그렇게 참견을 해요. 거기까지야 젊은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러시는 거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면 꼭 그걸 가져가세요. 니네 어차피 집에서 잘 먹지도 않고 버리면 아까우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고는 말해요.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뻔히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한 음식인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이러쿵 저러쿵 품평회를 하세요. 한 번은 저희 친정 어머니가 묵은지를 넣고 청국장을 끓여다 주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묵은지 든 청국장만 먹으면서 자랐는데 시모가 자기 멋대로 이번에도 가져다 먹더니 누가 청국장에 김치를 넣냐면서 맛대가리가 없어 혼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던지요. 꾹 참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 자기도 우리 엄마 청국장 먹어봤잖아. 그때 맛있다고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 안 난대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도 청국장에 김치 넣는 거 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친정 어머니께서 해준 음식은 다신 손도 대지 말라고 남편하고 시모한테 대놓고 엄포를 놨어요. 특히 시모한테 썩어 문드러져서 버려도 제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제 살림에 손대지 마시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바들바들 분한지 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좀 고소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열받았던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시모가 아무래도 정신이 나갔거나 치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저랑 남편이랑 다른 장소에서 출발해야 해서 시댁에서 만나자고 하고 따로 움직였거든요. 6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식사도 차리고 해야 할 것 같아서 5시 반쯤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하니 현관문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모가 정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집안을 활보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래서 왜 그러고 다니시냐 하니까 자기 내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자기 내복 못 봤냐고 저에게 물어요. 못 봤다고 하니까 어머님 옷장에 내복이 없다면서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고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가 일단 얼른 뭐든 입으시라니까 저더러 당장 내복 찾아내라고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집안을 살펴보니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자 저더러 시모연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다며 온갖 더러운 욕을 다 하시더군요. 황당하기 짝이 없게 시모한테 당하다 다행히 남편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일단락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너무 충격받아서 혹시 시모가 치매인가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신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너야말로 제정신이냐며 너나 가서 검사 받으라고 노발대발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저더러 자기 엄마 욕보이고 싶어서 소설까지 쓰냐며 저더러 사이코패스냐고 그래요. 도저히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시댁보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더 이해도 안 되고 밉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그 뒤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비록 저한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염려가 되긴 했던 모양인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치매 검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굉장히 불쾌했는지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왔어요. 말 그대로 저한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더라니깐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이겠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기대로 남편에게 시모가 저에게 어떤 언어폭력을 자행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저더러 자기 엄마가 원래 말이 세다면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거예요. 절 진짜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웃고 넘기면 될 일인데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군요. 저 혼자만 너무 진지하게 군다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아봤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문제는 막상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고 보니 제 손에 결정적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시모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폭언을 자주 많이 하시는지 2주도 채 걸리지 않아서 협의 이혼까지 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저더러 도가 지나치면 화를 불러온다고 경고문을 던졌지만 전혀 와닿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네요. 단지 한 가지 슬픈 건 마지막 사랑일 거라 생각했던 사랑이 이렇게 끝나니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집중해 보려고요. 행복한 봄날 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